전국 경색을 풀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만날까 싶었는데 다시 또 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계속 미뤄졌던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의 합당, 이 부분은 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4.27 재보선의 여야 후보 대진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치권 오늘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정치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국회 상임위가 시작돼서 이제 12일까지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회기가 9일밖에 안 남았는데 해결해야 될 사안들, 살펴보니까 다들 녹록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한 2달간 지금 국회가 굉장히 좀 경색 국면에서 여야 간에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사실 우리 정치권을 달구는 네.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그 구제역 사태 이후에 과연 지하수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되었는가, 예. 이 침출수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도 있고 또 행정안전위원회도 있고 또 농수산식품위원회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그 쟁점이 많습니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 또는 그 이슬람 채권법 문제 또는 네. 국정원의 어떤 그렇죠. 약간 네. 국민들에게 국정원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상황인데 여야 간이 지금 상당히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어서 제대로 논의가 될지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예, 사실 쟁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또 때마침 서초동 쪽에서 또 바람이 하나 불어왔어요. 바로 한상렬 국세청장이 귀국했고 에리카 김까지 갑자기 조사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야당 쪽에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기획 입국서를 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직 힘이 남아 있는 동안에 이들을 빨리 들여서 레임덕 현상을 막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야당에서 또 국민 일각에서 충분히 그런 의혹 제기를 할 소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네. 해필이면 왜 같은 사건의 비슷한 네. 쟁점 있는 분이 또 거의 동시에 그 네. 국내에 들어왔을까? 또 그것도 재발로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자신이 그 입국하기 위한 그 항공권을 1월 20일경에 이미 예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상당 기간 준비를 해온 것인데 네. 이런 경우에 과연 언제부터 또는 수사기관과 직접 어떤 사전에 교감이 있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과연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만 네. 다만 이 사건이 이제 그 야당이 보기에 여러 가지 어떤 야당이 제기했던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야당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미리 네. 기획 입국이다 또는 여권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다 털고 가기 위해서 네. 이 두 사람이 귀국을 했다. 그런 식의 의혹 제기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당분간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정가해서 계속 진행형으로 남아있겠네요.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또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이 되기에는 상당히 예. 좀 쉽지 않은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엊그제 3.1절 기념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언제 한번 봅시다라고 말한 게 이게 영수회담 제의를 한 거냐 아니냐를 두고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견이 있어요. 그게 영수회담 제의를 한 건가요? 정치인들이 흔히 그 사람을 만나서 네. 언제 한번 봅시다. 네. 밥 한번 먹읍시다. 이것은 예.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말이거든요. 예. 저도 그 4년간 그 지금 한나라당 중진 의원이 네. 저하고 그 의원회관을 마주보면서 지냈는데 네. 4년 동안 계속 네.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임기 마치는 날도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하길래 네. 저는 그만 떠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그 야당 지도자를 만나서 영수회담을 그런 식으로 제기한다는 것은 좀 네. 이해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죠. 그런데 사실 이 영수회담 야당 지도자와 또 대통령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런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손학규 대표에게 줄 만한 어떤 카드나 선물이 없고 예. 또 야당 지도자인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네.
문제 제기만 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만나봤자 과연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는 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네. 두 분 다 그냥 국민의 어떤 국민의 입장만 생각하고 네. 서로 이제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 상대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영수회담이 언제쯤이나 성사가 가능할까요? 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결국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을 수행하는데 국정을 운영하는데 정말 야당 지도자, 야당 네. 대표의 협조가 절실해졌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네. 뭐 당연히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야당 대표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아마 영수회담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에 한나라당이 갑자기 미래희망연대와 합당 절차를 밟겠다. 2주 만에 끝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증여세 문제로 계속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난 총선 당시에 그 미래희망연대가 그 공천과 관련해서 당에서 받은 자금이 전부 불법 정치 자금이다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그 문제를 증여세로 그 국세청이 의율을 해서 부과를 네. 했는데요. 네. 현재 그 13억 원의 증여세 문제는 결국 조세 소송으로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양당이 합당하면 이 네. 조세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13억 원을 물어줘야 되기 되죠. 때문에 예. 합당을 못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미래희망연대가 또 후보를 낸다고 하니까 네. 한나라당으로서는 이 가슴이 철렁한 입장이 되어서 네. 차라리 13억 원을 물어주고라도 네. 합당을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나라당에서 아마 미래희망연대 당 사무처 직원 10명까지도 고용을 고용 승계하겠다 승계하는? 그렇게까지 아주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번에 합당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동안 재보궐선거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런데 유독 갑자기 한나라당이 이번에 미래희망연대하고 전격적으로 합당을 했었을 때 4.27 재보궐선거뿐만 아니고 조금 더 길게 내다보는 그런 시각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지금 이번 보궐선거도 굉장히 여야 간의 어떤 경합 지역 예. 여기는 아주 또한 어떤 이 다툼이 될 지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비록 작은 표 차이일지라도 미래희망연대에서 실질적으로 후보를 낸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 한나라당 입장에서 미래희망연대라는 어떤 같으면서도 같지 않는 제3의 당이 당 바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면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또 4.27 재보선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요. 강원도지사 선거가 조금 재밌게 됐어요. 그래서 전 MBC 사장들의 어떤 대결 구도가 됐는데 이거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당장 초반에서 지금 보면 그 엄경 전 MBC 사장이 상당히 좀 수세에 몰리는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국민적으로는 굉장히 그 어떤 그 개혁적인 이미지 내지는 네. 또 많이 알려진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 이상하게도 본인은 좀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변절자다 이런 지금 낙인이 네. 씌워지고 예. 있는데요. 이런 것이 사실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겁니다. 지금 네. 최문순 전 의원이죠. 이제 의원직을 사퇴했는데요. 아마 민주당의 후보로서 그 지금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후보 그리고 그 외의 입장에서도 민주당이라든가 심지어는 보수 아주 강경 보수인 네. 저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인까지도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고 네. 이런 입장이 된다면 사실 과연 이 본선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까 조금 의문시 되기도 합니다.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변절자라는 낙인을 찍고 있는 뭐 이런 공세에서 과연 엄경 전 사장이 어떻게 생존법을 모색할지 이 부분도 역시 관전 포인트겠군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엔 경남 김해을 쪽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한나라당 쪽에서는 김태호 지사를 전 지사를 어떻게든 이 선거판에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태호 전 지사는 아직까지 좀 장고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또 지금 후보자 선정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먼저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그 김해을 보궐선거 지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네. 그렇게 썩 그 여당 입장에서는 우세하다고 볼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명도가 높은 김태호 전 지사를 내세우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김태호 전 지사도 아마 5일쯤 국내 네.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김해 민심을 뭐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봐서 출마 의사를 굳힌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왜냐하면 뭐 사실 김해 지역의 민심은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살펴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더라 해서 다시 중국으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예. 네. 이미 출마를 선언하러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김해 지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네. 또 현재 국민참여당 이봉수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농업특보가 지금 네. 그쪽에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후보가 나왔지만 이제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렇군요. 어쨌거나 정치, 정가, 여야 영수회담 가능성부터 뭐 임시국회 또 네. 재보궐선거 기상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